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앞으로 2주, 전문가들은 대체로 앞으로 2주가 코로나 확산의 결정적 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이 거의 끝나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면역 그룹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2주 안에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격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활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라도 최대한 만남과 약속을 줄임으로써 자신과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 코로나 종식의 성패를 가름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186명 확진 환자, 그리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네, 먼저 추세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72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 환자 5,000명을 넘어서 5,186명이고요. 사망자는 29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4,812명입니다. 이 중에 3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한 분이 추가로 사망이 발생하여 실제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광역시 지역이 3,601명이 확진되어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 지역이 685명으로 14.2%,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한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특보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하루에 800명 나온 뒤로는 이제 600명 수준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386명, 물론 0시 기준의 발표가 또 있고 오후 4시 기준으로 있습니다만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추세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추세가 줄어든다 아니면 늘어난다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그럴 시기이고 당분간은 지역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은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대략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장복기를 보는데 증상이 나온 다음에 한 일주에서 열흘 사이부터는 이제 환자들의 중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경환자 그룹과 중환자 그룹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될 상황입니다. 네. 중환자들은 특히 지금 사망자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중환자가 생깁니다. 그럼 현재 5,000명의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중에 5%라고 치면은 250명의 중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더 이상 심각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의료계도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 추세를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제 추가 감염을 막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격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서울시 의사회 회장 맡고 계시지만 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3.11 캠페인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3월 첫째 주 한 주간이라도 좀 자발적으로 격리하자 이런 운동이죠. 네. 지금 현재는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접촉 감염, 특히 비말 감염으로 되고 그것은 2m 이내에 접촉을 할 때 지금 가장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자. 예.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가능한 이동을 제한하고 필요 없는 외출을 제한하고 자기 자리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 무서운 속도로 네. 전파되는 이 질병을 좀 막아보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캠페인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서 3.11이라고 했을까요? 네, 특히 지금 현재 2월 중순에 대구 지역에서 아주 집단 이 전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2월 중순부터 2주간이 지금 3월 초가 됩니다. 예. 거기에서 제 2차 감염을 저희가 가능할 때가 3월 중순입니다. 예. 그래서 3월 초가 지금 1차 감염자들의 증상이 나타날 때와 또 2차 감염이 되면서 2차 감염이 또 더 많이 확산될 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첫째 주말 그리고 특히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전 국민이 3.1절 우리가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은 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3.11 운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주까지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3.11로 하니까 1주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건가? 1주만 버텨보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는 2주라는 개념보다도 상징적인 개념이 큰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런 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익숙하지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렇게 아주 접근하기 쉬운 이런 어감이 가능한 캠페인 구호로 시민들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만이라도 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도 줄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지키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도 지켜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대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의사회들이 회원들의 마음을 또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의사분들은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예. 모든 일상생활이 다 없어진 상태로 전념을 다해서 그 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위로의 뜻도 전하고 예. 또 격려도 드리고 힘을 내라는 그 동료들의 응원을 담아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대구 상황 얼마나 열악한지 뭐 이미 우리가 많은 뉴스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직접 가서 보시니까 네. 어느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 이 말로 표현을 하긴 참 쉽지 않지만은 단적인 예로 제가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타고 내려가는 그리고 올라오는 전체 칸에 저와 그 같이 갔던 동료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KTX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텅 빈 KTX를 타고 간 적이 없었고 예. 의사회원들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진료 환경을 하면서도 끝나고는 다 와서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 역할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보았고 예.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제가 참 의미가 있게 본 것은 이름 없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편지도 오고 팩스도 오고 또 자기의 성금도 보내고 끊임없이 오는 어떤 편지를 보니까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은 제가 보낸 성금으로 배고프실 때 빵을 같이 사드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런 응원 참 저희 국민들의 이 저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리는 예. 뭐 사람이나 차가 없는 건 물론이고 저녁 때가 돼서 식당을 가려고 했더니 식당 문이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도 대구시 의사회에서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책본부장 하시는 분 통화하면서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국민들의 응원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구 지역의 의료진들 그리고 대구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 계신 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회장님, 지금 이제 확진 환자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일단 더 이상 감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률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치명률이라고 그럴까요? 치사율을 좀 낮추는 것,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지금 무섭게 늘어나는 확진 환자, 그리고 그 중에서 빨리 중증도를 선별해서 정말 집중적인 필요가 한 그 중증 환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 방역이나 이 진료 형태는 예전에 메르스 상태의 어떤 메르스 때의 모델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르스 때와 지금 이 코로나와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확진되는 모든 환자를 지금 격리 수용을 하다 보니까는 의료 자원이 완전히 다 고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 7판이 나왔죠. 대응 지침 7판이 발표됐고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그 지역 사회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한 사람은 지역상에서 좀 따로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하자라는 것에서 지역 치료센터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죠.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있게 보다가 과연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을 한해서 저희가 중증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료 인력의 배분도 되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내 사망자가 이제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오늘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확진 환자는 5,000명을 넘어서 5,186명 그리고 사망자는 31명이 됐습니다.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정부는 신천지교회 측으로부터 신도 24만 5천 명과 교육생 6만 5천 명 등 총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하였고 이 중 미성년자와 해외 신도를 제외하고 19만 5천 명과 교육생 4만 4천 명 명단을 시도에 제공하였습니다. 각 시도는 이들 전수에 대하여 전화로 증상 유무를 조사하여 현재 신도들에 대해서는 99% 조사가 완료되었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4,06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전체적으로 50% 정도만 현재까지 결과가 나왔으나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 가운데서의 양성률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적으로 이미 집단 발생이 확인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천지 신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대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신천지 신도 위주로 조사하고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 따님은 신천지가 아니면 제대로 진료도 못 받느냐, 진단도 못 하느냐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신천지 신도에서 일반 시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잘한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대책을 보는 이제 우선순위겠죠. 첫 번째는 고위험도, 그중에 유증상자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고위험도 군. 아무래도 집단으로 모였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신천지가 고위험도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지역사회 아니면 가족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그 해당되는 사회 전체로 차츰차츰 넓혀가는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간다는 그런 방역의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가 신천지 신도보다는 일반 시민들
확진 환자가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도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고위험도부터 시작해서 유증상자 그리고 전체 사회 전체를 우리가 그 스크리닝 해나가는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그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이런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이렇게 성금도 모아가지고 가서 격려하셨다고 그러는데 물품도 물품이지만 당장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진의 수급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중환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료진,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은 또 의료진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이제 전공을 하시고 그것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증 환자를 돌봐주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생활지원센터, 생활치료센터를 유지하면서 그 환자의 중증도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선별을 해줘야 되는 의료진 이렇게 예. 의료진의 기능마다 적재적소에 유동적으로 아주 순발력 있게 잘 공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의사회도 그렇고 또 현지의 방역 당국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분류하기로 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입니다만 문제는 생활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이렇게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진들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의료진이 지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도에서 예. 그 선별, 그 중증도 선별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을 지금 많이 조직을 하고 확보를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서울시청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만들어가고 지금 서울시청도 지금 오늘부터 예. 저희가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죠. 예.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한 대구에 의료 지원도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쪽에 이제 내려가서 현지 상황을 계속 동시간적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를 주고 그다음에 그쪽 대구시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 요청이 올 경우 갈 수 있는 자원 의사 풀을 지금 100여 명의 자원 의사 풀을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신속하게 그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로 전문가들, 감염 전문가 이런 분들 모시고 많이 대담을 했는데 오늘 직접 병원도 운영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비인후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증상 그리고 또 감기 증상 이게 초기에 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좀 목이 칼칼하고 따끔거리고 기침이 좀 날 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일반적인 상기도염, 흔히 말하는 우리 감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네. 되질 않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몸살이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보통 때에도 뭐 집에서 타이레놀이나 해열 진통제 먹고 하루 이틀은 좀 지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가 이제 저희가 가까운 이제 병원으로 갔었는데 의료기관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감기나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이 엄청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감기 몸살이나 가벼운 어떤 그 상기도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예. 예전에 하듯이 해열 진통제 먹고 지내보는 것이 저희가 1차적으로 권유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진행됐는데도 2, 3일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은 예. 저희가 뭐 해외에 갔다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지역 감염도 있기 때문에 뭐 1339로 가든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한번 이것이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예. 뭐 검사를 해보고 가는 것이 좋지 그냥 일상 의료기관에 간다 그러면 의료기관 자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단순한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나흘 정도 더 지켜보면서 있어주는 게 전체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일반 감기 인플루엔자가 많이 줄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고 난 뒤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위생관념 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개인 위생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다들 손 자주 씻으시고 예. 또 기침하는 예절도 우리가 예전에는 손으로 네. 왔다가 이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위생의 향상에 상당히 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걱정되는 게 환자도 환자지만 네.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감기 같아요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일반 감기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되실까 싶은데요. 사실 1차적인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하루하루 환자분 볼 때 긴장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의료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 본인의 보호는 물론이지만은 타인에게 혹시라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감염을 차단하시고 같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모든 서로, 진료실에서는 대면 진료가 진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온도 잽니까? 체온이 일단은 모든 분들에게 체온 재고 마스크 사용을 반드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체온과 관련해서 지금 확진 환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절반이 정상 체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초창기에 예. 이제 경증일 때 이제 일단 체온이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심하게 폐렴 쪽으로 가면은 다 중증 환자로 그것은 분류가 되는 것이고 네. 초창기의 절반은 무증상이나 아니면은 37도 5분 이내였다. 절반 이상. 그게 중국 통계거든요. 네. 사실은 그건 통계는 데이터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나 아니면은 뭐 선별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진료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을 저희가 막아야겠죠. 이런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무섭고 위험한 게 바로 이렇게 한참이 지났지만 특성을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증상 감염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무증상 감염이 현실화됐지요. 그리고 맨 처음에 37.5도를 기준으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여행도 제한시키고 입국도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절반 정도가 정상 체온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발열을 또 중요한 변수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증상은 그런 말씀하신 심한 독감이나 이 정도와 좀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나 이런 것도 독감이랑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된 분들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고령인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굉장히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초반부터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일부 환자는 그렇게 나이가 좀 많은 환자분이었는데도 항바이러스 치료제 없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뭐 발열도 상당히 낮고 또 굉장히 뭐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
인후통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기에 경미한 증상들이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열이 나면서 심해지고 좀 더 지나면 폐렴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긴 자연 임상적인 경과를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장시에 무증상이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의료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또 신속한 그 진료가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였고요. 자, 회장님 말씀을 들어도 참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네. 내 스스로 확실하게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진단이란 것이 그렇죠. 객관적으로 어떤 균에 검출이 되는 진단을 받아서 확진이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일반적인 증상으로 봐야죠. 그러면 그 전에 봤을 때 회장님 보시기에 일반 감기, 독감, 뭐 또 인후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증세들이 초반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선별 진료소를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조금 어떤 뭐 감기 몸살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정에 있는 어느 가정에나 있는 해열 진통제를 하루 이틀 정도 먹어보고 예.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것이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대부분은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차도가 증상이 없다. 계속된다. 그때는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해열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해열 진통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를 먹던 안 먹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의 증식을 계속해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 몸살이라면은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회복이 되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병은 병대로 가기 때문에 예. 해열 진통제를 먹는 거와 안 먹는 거는 상관이 없죠. 예. 계속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확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감기의 경우에 속된 말로 병원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스스로 낫기도 하는 게 감기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내 자신이 건강하고 젊고 아주 튼튼하면 감기처럼 그렇게 저절로 나을 수도 있다면서요? 물론 무증상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증상이 많이 가볍기 때문에 앓고 사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기본 감기와 틀린 것은 기본 감기는 보통 그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네. 여러 가지 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지 않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병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개인의 건강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느냐 그 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주의는 충분히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좋겠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치료는 지금 대증 치료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면역의 체계를 이용해서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치료는 그 체력 자체나 면역 자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을 이겨나가게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주고 예.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를 주고 예. 더 힘들면은 산소호흡기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치료입니다. 예. 그 요즘에 하도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이상한 소식도 많고 그런데 러시아제 뭐 특별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지금 그런 어떤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제일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이런 일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박홍준 회장께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 거의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뜨거운 성원 보내줄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제 있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회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큰 절을 2번이나 했지만 지금 시계 논란이 가장 큽니다. 시계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긴팔 와이셔츠도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도적으로 팔을 좀 흔들면서 나 시계 있어 이렇게 좀 보여준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2번이나 큰 절을 했는데 그 절을 한 만큼 반성이나 대책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반성 대책은 없었고 논란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또 큰 소리로 호통도 쳤습니다. 엄지를 들어 올린 것은 또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교회라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르기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복하면 정부도 이 일에 쉬지 않고 와서 열심히 이거를 확성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일 것일 줄 압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랬으니 하나도 돌봐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서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지금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할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손발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것을 보고라도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성철 소장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절을 2번 하길래 제대로 좀 뭐 사과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했더니 중간에는 좀 뭐 설교조로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는 호통치고 이런 게 각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일어난 일일까요? 각본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연로한 나이에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업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나는 아직 건재하다. 이만희 총교주가 사실은 뭐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좀 본인이 건재하다. 그런 것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만희 시계입니다. 한번 시계 논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시계 관련된 부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교주의 성향을 볼 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집에 가보면 그 벽에다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하고 사진 찍은 것들을 또는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쭉 벽에 걸어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 자랑 삼아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단면에서 보듯이 평소 그런 것들을 많이 과장해서 어떻게 보면 더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접하는 순간에 아마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득보다 더 실이 많을 거다 해서 만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고집하면서 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대통령들하고 가깝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차정 교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시계 일부러 저거 찼을까요? 아니면 원래 차던 걸까요? 저는 아마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뭐 주로 자주 차지는 않았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일부러 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한자 사자 성어 중에 견지망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달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다 손가락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번 감염병에 대한 문제, 책임 이런 논란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계 논란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그래요. 문제의 본질이 약간 좀 가리는 듯한 측면이 돼버렸잖아요. 그것까지도 노렸을까요? 저는 막 그런 식의 아마 뭡니까 나름대로 결과를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저 시계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 교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이 신천지 교인이었던 분,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신문에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장차관들한테 주던 시계를 금장 시계를 주고 나서 남은 거라고 해서 자기한테 줬는데 그걸 갖다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좀 더 상당히 진위 공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자신의 시계를 갖고 놓음으로써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놓음으로써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천지 교회의 책임을 면피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평소는 안 차고 다녔다 하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획된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계와 관련된 논란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찼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까? 신천지 측은 일단 가진 게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진짠가 가짠가 하는 3가지 정도가 논란인데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 전에 차고 있던 시계 모습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계, 이게 박근혜 시계인가? 네. 아닌 것도 같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래 사로잡겠다는 말이죠. 김남희 원장 육적으로는 눈이 이 시계 왜 차고 나왔을까요? 자,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저 시계 박근혜 시계 맞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가짜 시계 같아요. 저도 이제 그 MB 때부터 시계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검장은 저는 못 받고요. 실제 유영하 변호사 하지만 대부분 이게 은장이고 제조 원가가 한 3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날짜판이 안 나오거든요. 저렇게 좀 몇십만 원 하고 날짜판 나오고 검장하는 거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좀 과실을 위해서 저는 위조, 가짜가 아닌가 보입니다. 시계를 저렇게 가짜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좋아 있죠. 결혼식이나 상가에 이것도 가짜로 보내다 경고받은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기호의 과실을 위해서 사기달라 하면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윤석열 총장 보고 수사해라고 막 하는데 저거는 이제 사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공기호 위조 부정 사용 제가 안 되고 뭐 제가 보기에 경범죄 명예훼손 정도인데 검찰이 수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짜 시계 찼다고 수사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왜 저 시계를 찼을까 하는 건데. 의도는요.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이게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평소에 몇 년 동안 찰 이유가 없잖아요. 탄핵 이후에 지금 교도소에 계신데
평소에 계속 차고 다니면서 무심코 차고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상당히 의도된 이런 데 그 기획이라고 보고요. 예. 그 의도는 뭐냐? 지금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친분을 가시해서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신천지하고 박 대통령 또는 이제 미래통합당까지 유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 차명진 의원이나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여당한데 우리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미래통합당 불리한 정보를 줄 테니 나를 좀 선처해달라. 예. 오히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 양쪽의 의도가 완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의도는 정확한 게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근택 대변인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의도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어도 어쨌든 그 신천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물론 이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 뭐 일단 새누리당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 이런 예. 얘기도 했다는 걸로 지금 아마 고발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새 누리라는 게 뭐 세상 천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신천지라는 이름도 일맥상통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공교롭게 2015년에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 출신이고 평소에 정치적인 성향도 약간 보수적인 걸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약간 보수적인 이분이 또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흐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서정목 변호사처럼 뭐 반대로 뭐 민주당이나 이쪽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분이 쭉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그쪽에 있는 보수적인 그분들과 많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도 좀 배경이 있다. 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건들지 마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약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신천지가 뭐 자금 굴리는 게 자산이 뭐 5천억이다 뭐 1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뭐 정치권에도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정치자금을 많이 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 보호해달라든지 아니면 나를 건들지 말라든지 그런 메시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뭐 굳이 저 시계를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뭐 그전에도 물론 보니까 아마 금색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논란의 핵심이 진짜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분이 왜 이걸 하고 왔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의도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와 관련된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저 가짜 시계가 좀 돌아다녀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많이 안 풀었는 모양이죠? 네, 제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대변인실에 있었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여당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당대표실에 있었고. 예. 근데 YS나 MB 때는요. 청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계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당대표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고.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보내준 게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계를 구하고 저 시계를 얻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 뭐 차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요. 저는 저 시계가 이제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인과 달라요. 저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사인이 박자가 있잖아요. 그 비읍이 저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이 진짜랑은 좀 다르다. 저 사인이 좀 다르다고 좀 보여지고요. 흉내를 내기는 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계 논란은 상당히 무의미한 거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가짜 논란은 무의미할지라도 일부러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음모적으로 보면 여권에서 이만희 총교주 측에 연락을 해서 자, 당신들 이 시계를 통해서 미래한국당이나 이 보수 우파 쪽과의 연관 관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나타내지 않으면 옛날에 뭐 구원파라든지 유병헌 씨라든지 이런 것처럼 당신네들을 조사하고 좀 어렵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친분을 과시해봤자 이미 죽은 권력 아닙니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데 박 대통령하고 유착 이런 걸 이게 하면 현 정권에 도움이 되니까 현 정권의 어떤 선처를 바라는 이런 이게 청량하에
의도적으로 차고 온 게 아니라 이래 보는 거예요. 권력의 과시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박근혜식에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좀 덜 듣는 그런 것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차정 교수. 아니, 두 분이 비슷한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기차를 차고 나와서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좀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봐줄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음모론을 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분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 쫓아가서 강제 수사하려고 그러고 강제 검사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에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아마 검찰 수사도 뭐 조만간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뭐 언론에서도 대부분 아마 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80% 이상 되고 있어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뭐 이 수사를 막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뭐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음모론은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반론한 가치도 못 느끼는 말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이분이 연세로 보거나 그동안의 정치의 성향을 보거나 좀 이런 약간 뭐 사이비성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항상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뭐 가깝다, 대통령과 가깝다, 권력자와 가깝다. 우리 많이 보시겠지만 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통령 사진, 뭐 미국 대통령 사진 걸어놓은 분들 꼭 있거든요. 시계에 쫙 차고 다니는 분들 있고 그런 일환이지 이거를 두 번까지 꼬아가지고 차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냥 평소에 아마 그런 스타일이 드러난 걸로 보는 게 제가 맞습니다. 예, 시계 이야기 정도 하고요. 이만희 씨 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비선가 했는데 지금 신천지 내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김평화 서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관계는 또 어떤 관계고 지금 혹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조금 그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짚어볼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매년 10월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그거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을 만날 접촉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음성인지 나는 잘 몰라요. 음성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꼭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돼. 움직이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본인은 영상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 회장님께서 정말 말세의 진조이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게 뭔 소리인데?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 질문 아니에요.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꼭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돼. 움직이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 약간 요양보호사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 김모 씨인데 이제 행정서무라는 직책을 신천지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그냥 서무라고 부르거든요. 서무. 근데 이 서무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교적부를 입력하거나 출석을 관리하거나 이제 각종 공지 및 특별 지시사항 전달하는 임무들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남희 씨 탈퇴 이후 이제 이만희 씨 곁에서 이제 세력으로 급부상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서무들의 권력이 되게 막강해서 심지어 이제 12지파장들도 이만희 씨의 심기나 이제 의중을 알아보려면 서무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차정 교수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90 아닙니까? 우리 나이로.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럴 수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가 했는데
뭘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까지 조언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굳이 따져보면 연출자 같은 네. 그러한 뭐 모습으로 비친 것이 사실인데요. 뭐 저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세가 워낙 고령이다 예.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약간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억력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메시지를 아마 그러니까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자체를 방향을 바로잡는 거.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말을 잘라서 데리고 나가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누군가가 그리고 아마 이만희 총회장은 그게 충실하게 따른 주연 배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지금 신천지라는 이 그 교세 그러니까 이 종교를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집단을 만들고 이렇게 이 뿌리를 내린 데는 이만희 총회장의 역할이 아마 절대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교세가 상당히 아마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당한 전문 관리 조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사태에서 잘 드러났지만 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지문을 찍어야 되고 상당히 모든 걸 전산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동 지침도 다 어플 같은 걸 통해서 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또 이 뭡니까 다른 이 신도들을 다른 종파의 신도들을 이 포스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치밀한 그 이 매뉴얼을 아주 체계화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만희 총회장의 머릿속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만희 총회장은 어느 순간 아마 연세가 된 그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뒤에 아마 치밀하게 모든 것을 이 종교 집단을 컨트롤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실세가 있고 그 실세 중에 한 분이 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난 실세죠. 왜냐하면 총교주라면 그 교단의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의 장관한테 이렇게 귓속말하는 사람이 되게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수발이나 조력 이런 것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과정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분이 어쨌든 수행실장 역할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저 이만희 씨의 의중을 알아보려면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단한 실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보면 크게 그 신천지가 3개 정도 파벌로 나뉘지거든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본부인 그 유천순 사모 그 계열하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남희 세계 여성평화그룹 그 계열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도 계열 이렇게 3가지 파벌 계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 분은요 이만희 총재로부터 신임을 받지만 상당히 그 유천수 사모로부터도 신임을 상당히 받고 있다 하거든요. 양쪽 다. 따라서 이제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중도 계열에서 상당히 실세가 아닌가. 근데 그 유천선 사모하고도 친하고 다만 이제 김남희 그 계열하고는 상당히 먼 적인 이런 관계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뭐 근거가 있는 분석입니까? 김남희는 계속 법적으로 지금 이만희 총재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사모하고도 친하고 총재하고 친하니까 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범상치 않아요. 어제 그 기자회견한 장소가 평화의 궁전이죠. 그런데 저 서무 이름도 김평화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봐서 본명이 아니고 보통 신앙인들은요. 또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명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더 실세인 거죠. 그 평화라는 이름 함부로 못 쓰게 하지 않겠어요? 본명이라면 몰라도. 현근택 대변인 시각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십장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한관이나 내시 같은 그러니까 권력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냐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남자나 여자들도 있지만 다른 이성이 바로 뭐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정도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세는 당연히 실세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뭐 편지 해가지고 2번쯤 썼잖아요. 그게 과연 이분이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어쨌든 지시를 내리고 이게 물론 아까 말씀처럼 다 앱으로 이루어지고 이런다는데 그걸 실제로 조종하는 게 누굴까? 저는 물론 이분도 실세지만 이분도 제가 보기 혼자는 아닐 것 같아요. 막후에 저는 아마 이거를 좀 실제로 이런 어떤 컨트롤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분은 아마 그냥
승인은 알았다, 끄덕끄덕 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결국은 드러나야 그분들이 결국은 실제로 이걸 뭐 신도들한테 좀 더 아쉬운, 기자회견은 좀 아쉬운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숨는 거잖아요. 밝히지 않고. 네. 물론 많이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협조해라, 방역 당국에.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국가에서도 뭐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역 검사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어떤 직책에 있든지 어쨌든 뭐 자진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뭐 자기네 덕친 상황만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당국에. 예. 그것이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과연 패널들이 지적한 대로 이제 이만희는 단순한 교주일 뿐 현재 신천지를 꾸려가는 새로운 브레인 집단은 따로 있을까? 전문가들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본인은 영상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그게 뭔 드리겠습니다. 소린데?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그거 건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네. 네, 이것으로 청회장님 내년으로 나오셔서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돼서 안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 어제 기자회견이 있던 그 전날 밤에 예. 자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천지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모든 텔레그램 방을 다 없애라는 긴급 공지가 내려와서 저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기자회견 있기 전날 밤 0시에 네. 지금 모든 텔레그램 방 폭파해라.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정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혹은 전도방. 이 방 안엔 지파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수한 개인정보들, 그 개인정보 안에는 전화번호도 있지만 그 개인의 성향, 관심사, 성격, 취향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개인의 인적 사항들이 다 관리돼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이게 총회로 매달 보고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뭔가 얼뜻 보기에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이때는 되게 총무가 대행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실세로서 좌지우지했었는데 어제는 서무가 직접 나와서 챙겼단 말이죠. 저희가 알고 있던 실제 그 실세들은 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세는 오히려 더 등장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밑에 실무급인 서무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봐야겠다. 부장단과 서무급들의 어떤 실행 기획, 어떤 뭐랄까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천지를 이끌어가고 이만희 씨는 그냥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점점 이렇게 권력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바지 사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성철 소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저게 질문이야? 일단 잘 못 알아듣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조종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유심히 들어보면은요, 콜레라라고 그래요. 아, 네. 예, 코로나에다가 코로나19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저런 기자회견 하는 것조차도 다른 그룹에서 나가서 그냥 기자회견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떠한 조직에서 저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가족관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파들을 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예, 차재형 교수는요. 예, 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실세가 누구냐, 뭐 김평하 씨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빚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이만희 총회장이 왜 이 국민들 앞에 나서야 되냐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했던 분들의 명단, 참석자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신흥 종교의 교주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분의 입을 통해서 상당히 신도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 것이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앞서 뭐 지금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일종의 바지 사장 같다. 예.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이 신천지에서는 이 이만희 총회장이 거의 뭡니까 최고 존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고 존엄이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자들 앞에서 약간은 뭐 개인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해경을 했고 예. 저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획된 것처럼 아까 우리 시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치밀하게 해서 이만희 총회장한테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저 지금 신천지를 주도하고 뒤에서 다 조정한 사람들은 뒤에 장막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 지금 감염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회 교유인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있어도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주인데 교주가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권력관계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바지 사장으로는 안 보는 게요. 예. 신천지를 이게 창립하고 절대적으로 이게 군림한 절대 지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신도들은 상당히 그 믿고 따르는 종말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바지로는 안 보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자제 친아들 자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양아들이 한 분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그 뭐 통일교나 다른 종교처럼 예. 이런 이제 자손 세습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바지는 아닌 걸로 본다. 제가 보기에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실제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건 없지만 우리 옛말에 뭐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분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뭐가 집행을 못 할 거예요. 돈이든 예산이든. 근데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물론 신천지 뭐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이 총회장을 보긴 봤을 텐데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교주라는 게 우리가 신비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고 다 알고 이랬을 걸로 알았을 텐데 지금 기자회견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찌 보면 이제 실질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 있어서 저는 아마 그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 이 교주가 굉장히 무슨 뭐 영생을 한다든지 아주 굉장히 어떤 전지전능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뭐 정부 당국 협조하는 것도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이만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 가지 해프닝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엄지척하고 들어간 뒤로 모습을 감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기자들 질문에 답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단을 받았다고 증명서까지 보였는데 그거는 가평에 있는 통일교 소유의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걸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저녁에 그 가평에 있는 연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것을 요구했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뭐 없다고 얘기를 했어도 믿지 않았겠죠. 그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8시쯤에 빠져나가서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는 그 요즘 과천 보건소 앞에 드라이브스루 차에 타고 진단을 받는 그 검사를 받은 겁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강한 드라이브스루를 아마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실까요? 내일이나 모레 따로 날짜를 정해서 가셔서 지금 상황이 가셔서 하는 건 안 맞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가서 하시겠다. 저희가 준비를 다 해갖고 왔어요. 기자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자분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황을 해.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이렇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은택 대변인. 네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제 가서 강제적으로 한번 검체를 채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는 거죠? 예,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 그러니까 질병본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할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거 환자를 검진하거나 진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예. 진단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이제 처벌 규정은 최근에 강화는 됐습니다. 네. 응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처벌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벌금 300으로 강화됐는데 이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예전부터 감염법 위반법에 규정은 있던 규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규정상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약간 법의 한계일 수는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압수수색처럼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할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제출은 아마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진단을 응하지 않았을 때 또 강제로 끌고 와서 진단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자료도 내달라. 그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취하겠다 이랬는데 막았을 때 그럼 그거를 뭐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압수수색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역학조사의 방법과 어떤 그런 뭐 이거에 대한 한계 논란이 제가 보기에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뭐 본인이 가서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젯밤에 현장 상황을 보면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에 갔을 때 경찰 관계자도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죠? 라고 경찰에게 확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던데요. 서정욱 변호사. 결국은 이제 그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예. 이렇게 공언했는데 과연 이게 그 현행범이 될지 저는 벌금형이잖아요. 예. 현행범에게 보통 징역형이나 좀 무거운 중죄 이런 경우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을 이게 응원받아 가져갔고 현행범 체포를 공언했지만 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 법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요. 옛날에 왜 명단을 강제조사가 압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폐쇄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그 현장 적극 행정을 잘했어요. 예. 잘해왔어요. 근데 어제 그 행위는요. 제가 보기에 정치적 쇼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받으러 이게 가는데 그럼 이게 몰래 가야지 뭐 검사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미리 SNS에 글을 급습한다. 이거 미리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급습한다가 아니고 받으라고 하는데 불응한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런 올렸죠. 거를 미리 SNS에 올리는 게 그게 바로 정치적 쇼 아니냐 이거죠. 그냥 이게 몰래 가서 해야 되지. 이재명 지사를 안 좋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재명 지사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검사 받은 게 아니냐. 두 번째, 과연 이게 이만희 교주가 과연 이게 가평 빠져나간다는 걸 몰랐을까? 이런 게 댓글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공무원들이 다 있다 보면 나간 걸 알고도 간 게 아닌가. 허탕친 게 이런 데 비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지사 지금 이 코로나19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차정 교수 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뭐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직분을 다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3대 성지가 이 중에 하나가 과천이거든요. 과천에 지금 본부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본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이 발병이 사실 됐지만 지금 이 잠재적인 요소로 지금 상당히 과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과천이 경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아마 제 생각에는 100% 넘어서 120%라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자기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저께 지금 가평에 감으로 해서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은 과천에 가서 이제 스스로가 본인이 그러니까 당국의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라던 목적을 성취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이 행위 자체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사실은 양성냐 음성냐도 중요하지만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뭐 사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인정 안 되겠죠.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뭐 현장법 체포할 수 있다. 그다음 공개해서 내가 하러 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뭐 아까 들어갈 때는 뭐 우리가 며칠 내로 보건소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했지만 본인이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도들이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제가 아마 충분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아마 교주도 나와서 당당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신도들은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효과만에서는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자, 고려대 환경의학과 박희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신데. 네. 어제 그 이만희 총회장 그 검사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렇게 가평에 있는 병원에서 자기가 진단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매그놀리아 병원이라고 통일교 소유 병원인 것 같은데 민간 병원에서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제 검사를 하려면 진단 키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죠. 조그만 건데. 그다음에 또 시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벌써 스스로 자기가 가래를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장비도 큰 장비, PCR 장비라는 게 있는데 뭐 집에 사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는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 건데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진단에 우리는 정밀도 뭐 이런 양성 반응도, 민감도 특이란 이런 좀 복잡한 용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그 진단의 그 어떤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를 못하는 게 채취할 때의 과정. 예를 들면 이 코 안쪽으로 해서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검체를 추출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검체의 취취 여부. 그리고 사실은 또 뭐 믿겠습니다만 본인 건지. 이것도 그렇죠. 뭐 사실은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상에서 오류가 없는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얘기가 어쩌 보면 당연한 게 아니 본인 스스로 알아서 진단 받았다고 하고 그거를 저 질병관리본부 어제 정은경 본부장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통보를 받았다. 그 어떤 누도 국가기관에 통보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인된 장소에서 우리 지금 이제 보건소죠 대부분이 받아서 양성이든 음성이 나온 결과물을 갖고 심지어 해당 특정 기관에서도 양성 음성이 뒤집히는 마당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매한 거 같은 거 2번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마당에 뭐 자기가 갔다 왔는데 음성이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음성이 나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난해 나 독감을 맞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맞더라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이제 안 믿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럼 정확하게 공인된 장소에서 받아서 확인하라. 신천지 교인이나 믿을까 뭐 국민들이 그거 증명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다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독감도 저 일반 국민도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독감 주사를 여러 번 맞았고 뭐 설령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매년 10월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그거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을 만날 접촉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빨리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음성인지 나는 잘 몰라요. 음성인이 뭘 그래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돼. 움직이고 여기에 있었다고 했어요.
교수님 지금 본인이 격리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서무는 참 당황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이크를 아마 켠지 모르고 네. 이게 두 분이서 이제 귓속말로 예. 왜냐하면 서로 뭐 자주 친하시니까 이렇게 해석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격리를 했다면서 격리라 하면 한 군데의 기관에서 지침에 따르면 그게 이제 개인 장소든지 14일간 예. 특정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면서 능동감시라고 하죠. 하루에 2번 열 체크를 해서 확인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1339로 전화해서 선별 조속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은 뭐 그렇게 했다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계신 그 김평화 선생님께서 그게 아니고 거기 있었다고 해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것도 사실은 좀 법적으로 따져보면 자가경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대한 상황을 위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본인이 자가격리 지정 대상자는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따져봐야 자발적 격리니까 뭐 법을 어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앞뒤 말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 보면서 역학적으로 그리고 저녁에 이재명 지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뭐 이제 그 다른 패널들이 정치적인 얘기해서는 제가 뭐 그건 네.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 장소가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이제 자기들은 안에서 예. 강당에서 조용한다고 하겠다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지 그랬죠. 마라. 예. 왜냐하면 그 건물은 지금 폐쇄가 돼 있고 네. 장소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또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장소를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밀폐된 공간에서 신도들이 모이거나 어떤 뭐 수뇌부가 모일 수도 있고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마도 9일 날하고 16일 날 그 예배를 2번 봤다고 그러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1번 환자와 연관된 이른바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는데 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 저기도 확인을 해서 저기도 발원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CCTV도 달려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도 뭐 패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역학조사를 나중에 하면 저기도 확인을 꼭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에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충분히 이 바이러스의 온상지 내지 감염원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취재진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방역은 했거든요. 그래도 그쪽이 원상이라고 하면 또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교수님은 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군요. 네, 이만희 씨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 최초 감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온 최초 감염자는 과연 누구이고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성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이후에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신천지 신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환자로 밝혀졌고 지난달 하순에 발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면은요, 신천지가 명단을 제출한 전체 신도 24만 4,743명 있는데 지난해 7월 이후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42명입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2명인데 1명은 음성,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을 받은 이 확진 환자 2월 말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일단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것은 1월 23일이고요. 우리나라가 후베이 성에서 출발한 사람들 입국을 금지한 것은 2월 4일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1월 이후에 우한을 다녀온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그 환자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배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건의 경우에는 환자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으나 그 시기로 볼 때 발생 시기 자체가 상당히 그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커다랗게 발생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의 유행에 있어서 어떤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교수님, 이분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은 여러 가지 밝히지 않았는데 한 매체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45살 최 모 씨인데 네. 중국 동포지만 현재 신천지 우한 지역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2주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공항 폐쇄되기 바로 전날 1월 22일 날 이 2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누굴 만났는지 어딜 갔는지 지금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여러 가지 뭐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확진자가 된 게 1월 20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그 구간에는 놓입니다. 놓이는데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이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런 분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한 분인 거고요. 예. 저렇게 중국과 관련돼서 신천지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최초의 감염면 내지 비슷한 거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사실 거의 한강에서 바늘찾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런 감염원이 맞다고 치면 지금 저런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분이 신천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감염이 된 사람이라고 치면 우리 대구 신천지와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또 대남병원 장례식장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역 당국에서도 확인을 분명히 해야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메르스 때도 되돌아가 보면 저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 거를 거의 찾는 거는 뭐 바늘에 바늘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찾아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어야 신천지 외에 다른 거와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이 좀 들여다보는 게 신천지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한에 교회가 지교회가 있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도 하나 있지만 이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 날 과천에 있는 본당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고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번째 그러면 맨 처음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우한에서도 중국인이 들어오고 또 우한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연관성을 지금 배제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가 여러 개 중에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20일 날 지금 이제 확진이 받고 사실은 그 중간에 일주일가량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적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31번 환자가 확진을 받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한 명의 환자가, 그러니까 저 한 분이 안으로 들어와서 과천이든지 다른 지역과 연관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게 규명이 돼야 되고 또 31번도 지금 약간 뭐 신천지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중에 하나가 31번이 기본적으로 감염원 최초 감염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그때에 이미 다른 이른바 그 신도들이
감염이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환자를 어떻게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 한 명이 과연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찾는 게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근데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유가 혹시라도 연관성에 깊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한 건데요. 다행히 지금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낸 사람들에 대한 조사 전부 하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다 됐습니다. 지금 잠깐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검사가 지금 99%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도 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확진자보다는 대구 일반 확진자가 조금 더 앞서기 시작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사가 다 끝나면 그동안 쭉 증가세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도 있지만 13,000명 유증상자 중에 검사가 이제 6,500명 완료됐고 지금 거기서 확인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이제 확진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검사가 마무리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결과값이긴 하지만 현재 검사가 된 걸 보면 검사 중에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 중에도 남은 검사에도 보면 절반 이상, 약 2,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지금 나올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상된 숫자고요. 이미 뭐 잘 자가격리가 돼 있으면 그분들로 인한 제2차, 3차 감염은 우려는 적다,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가하는 숫자 400명, 500명 또 증가하면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분들 이외에 제3의 발원지, 예를 들면 신천지 상황 이후에 제주도나 전라도나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도 갔고요. 그런 간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가로 지금 이제 정부가 워낙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많이 이제 모임이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모임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확진자 이외에 추가적인 확진자가 적다면은 이제 그래프가 완전히 꺾이는 것으로 볼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고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학교를 이제 휴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신천지 요건이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 다른 외부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줄어들면 2주, 3주 내에 그래프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좀 안심하고도 진압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접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확진 판정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염을 좀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숫자가 적을 때는 이른바 군으로 치면 성 밖으로 나가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보병이든지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 양이 워낙 많아져서 적이 많아져서 적이 누군지 모를 때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처치를 할 수 없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른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한 우산을 받쳐들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약간 바이러스로 치면 포위한 전략이 지금 이제 통했고요.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니 아니면 서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바이러스라는 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떨어뜨려 놓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잠복기가 통상 2주 정도를 보고 길어도 이제 2주가 좀 넘기 때문에 2, 3주 정도 되면 지금처럼 지하철에 사람도 적고 만나는 횟수도 적으면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좀 요즘에 이제 새롭게 들리는 얘기지만 그동안에 계속 만나왔던 것 좀 자제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공동적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특징이 이게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뭐 말도 좀 희한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역학이나 보건학에서는 항상 이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컨테인먼트라고 얘기하고요. 또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억제하는 정책. 그다음에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미티게이션 정책이라고 해서 컨테인먼트 번역 가운데 봉쇄라는 뜻도 있잖아요. 억제 그래서 봉쇄라는 표현 잘못 썼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뜻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웬만하면 억제 정책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번역 과정에서 조금 사람들을 가두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해들이 요즘 워낙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도 이 범투본에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디 뭐 사랑 무슨 교회인가요? 뭐 거기에서 하는데 사랑제일교회인가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 대체로 뭐 지금 성당들은 다 미사 중단하고 교회들 또 예배를 자제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또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대구 지역에서 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모인 것을 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듣고 또 대구 지역 주민들은 왜 대구 얘기를 또 하느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절대 대구 지역 일부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대절까지 하면서 예배를 굳이 참석하게 지금 뭐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좀 거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한 거였다는 것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스크 문제 좀 짚어볼까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했습니다. 부총리, 총리 다 사과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그동안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제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면서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스크 대란 풀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민 한 사람들이 다 하루에 한 장씩 쓴다면 5천만 장 필요한데 하루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1,20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죠.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과 계속 하는데 교수님 먼저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책임자라고 하면 해법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좀 해법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동경제학, 행동과학에서 좀 찾고 싶어요. 행동과학. 기본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가 WHO 감염병 위기 대응 평가위원이거든요. 그거를 경험 삼아서 다른 나라 평가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마스크 숫자를 사람들이 원하는 숫자까지 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가요? 지금 그렇죠. 그렇고 마스크가 하루에 많이 생산해도 1,200만 장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만 찾아보면 애들 안 낀다고 치고라도 끼지만 2,8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마스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2천만 장은 항상 모자라게 됐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처음부터 마스크를 끼시라는 거를 얘기를 하다 보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의석상에도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권고사항은 wear a mask if you are sick.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픈 사람이 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의 효과가 잘 쓰면 좋지만 잘 못 써서 50% 정도는 마스크로 인한 오염이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써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서 발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날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다 쓰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나 건강 약자한테 마스크가 안 돌아가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급이 최대한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수요를 최대한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아마도 또 무슨 회의에서 노란 잠바 입고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건강하신 분은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될 분과 안 써야 될 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국민 입장에서 메시지를 줘야지 마스크 쓰라 마스크 쓰라 마스크 쓰라 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사람은 되고 참고로 지금 마스크를 하루에 5장씩 개인한테 아무리 줘도 집에 당분간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의 건강과 개인의 그거는 인류 역사상 우리 영장류가 600만 년 이상 버티면서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너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예, 행동과학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마치 마스크가 지금 치료제나 백신 되는 것처럼 안타깝게 찾고 있는데 행동과학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계속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하는데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마스크에 대해서 전문가나 당국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면 훨씬 혼란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면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말씀이 다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 행동 수칙에 마스크 착용 꼭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안 차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생각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없다고 그러면은 더 막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게 주워 담기가 어려워진 게 정부 특히 정부 당국자의 이제 이렇게 처음 목소리 내신 분이 처음엔 마스크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재사용하십시오. 그럼요. 아니면 조금 하루 건너서 하시면 이런 말 자체가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로 된 거죠. 처음부터 며칠 써도 된다고 그랬으면 며칠 써도 되는데 맨 처음에는 뭐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와서 뭐 당 대표가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지영 교수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마스크 문제가 꼬인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크게 3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오판을 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1월 달에서 한 달 사이에 중국에 마스크 수출한 게 6억에 7억 개 정도 수출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 자체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미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인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공적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50%를 충원하고 이것만 무조건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이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그러니까 50%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지금 마스크를 만드는데 원단을 중국에서 상당수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데 수입 조건이 그 중국의 수입 원단으로 제조한 상당한 물량을 중국이 대파는 조건으로 사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50%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 마스크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등록 제도를 통한 전산망, 우리 말 그대로 이 지금 뭡니까? 전산정부, 전자정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우리는 하지 못할까? 대만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살 때 IC 칩이 내장된 보험카드를 내고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밖에 판매 안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매주매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실 지금 뭐 우체국이다, 뭐 약국이다, 하나로마트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차라리 아예 주민센터라든지 공적 사이트로 하되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는 주민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번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할당량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방안은 왜 조금
이 창조적으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약국 판매 이용 방법이 지금 차지원 교수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일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얘기했던 DUR이라고 그러던가? 예. 우리 이제 약품을 그 잘못된 거를 두 개 교차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몸에 더 악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깔아 있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은 저는 이제 수요를 줄이는 게 적정 수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거는 그 적정 수요 안에서 여러 사람의 이른바 뭐 사재기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약국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요. 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주민등록을 활용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지금 약자한테 돌아가게 오늘 대통령께서도 공평 분배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공급망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럴 건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건 국지적이라는 거죠. 예. 또 아마 약국에서 뭐 DUR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들어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나 시스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이 개인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분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무상으로 한 장씩 배급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이 제한된 마스크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과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 중에서 최대한을 뭐 우체국 그다음에 농협을 포함해서 보다 중요하게는 약국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현근택 대변인. 질문 하나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뭐 며칠 써도 되냐 말하냐 이거보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들어보면 뭐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정부 지침에도 보면 의료기관에 갈 때 아니면 진료소에 갈 때 아니면 본인이 어쨌든 증상이 있을 때는 끄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사람 간에 전파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안 쓰면은 괜히 사람들이 이제 괜히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땐 쓰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열도 안 나고 병원에 갈 때도 아니고 이럴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와서 지금 발언하는 것 중에 제가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스크는 필수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는 필수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고 기저질환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릴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필수품이지만 건강하고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있는 분에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품이 누구냐는 거는 필수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마스크가 필수품입니다. 마스크가 모자랍니다. 마스크 공급량이 모자랍니다. 할수록 사람들의 행동 심리는 그렇구나. 필수품이다. 모자란다. 더 사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숫자 갖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미궁에 빠지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확한 얘기를 맨 처음부터 국민들이 들었다면 지금쯤 덜 혼란스러웠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서정.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이걸 이제 그 시장 경제 시장에 맡겨놨다는 게 저는 문제라 봐요. 처음부터 저는 정부가 국민을 쏘겠다고 보는 게
처음부터 이게 마스크 걱정 없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저희가 공급하고 수요는 이게 딱 예측이 됐단 말이에요. 마스크의 공급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개다. 딱 이 공급은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수요는 5,200만 국민인데 대충 얼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말하고 그럼 이게 마스크를 제한돼 공급이 부족한데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조건 시장에 맡겨놓고 걱정 없다 뭐 세무조사 경찰 입회 이걸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모든 사정 수요 공급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의료진 사회적 약자 또는 이게 대구 경부 이런 식의 우선 공급을 한다든지 뭔가 이게 대책을 솔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된 게 아니기를 보입니다. 교수님 마스크가 의약품입니까? 의약품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약 외품에도 속하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 외품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시장 경제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지금 이게 워낙 비상 상태고 예. 그리고 이게 그 외국에 처음에 수출 금지한 게 최근 아닙니까? 옛날에 수출한 게 몇 개고 지원한 것도 몇 개입니까? 충분히 저희가 부족한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하고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니까 국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에 맡겨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할 겁니다. 가격이 너무 폭등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그 휴대폰으로 마스크를 주문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안 될걸요. 최고로 빠른 게 이제 3월 13일 날, 최고로 늦은 거는 4월 17일 날 보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서만 팔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열흘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과연 이러한 불안 심리를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TV 보면은 마스크 쓰라. 코로나19는 마스크 씀으로써 차단되고 방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너무나 큽니다. 저 줄을 한번 봐보세요. 저 참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월 2일 날 마스크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국민 앞에서 대국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며칠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가서 아침부터 국민들과 함께 저 마스크 사는데 줄 서서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아까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방역이라는 문제를 풀 때 네. 프레임을 보면 기본적으로 역학적 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가두는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보건 컨트롤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방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래서 이번 지금 상황을 나중에 백서를 써보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에 뚫린 게 아니고 공포에 뚫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저분들이 저렇게 줄 서게 만든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누군가, 특히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 있고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사실 대통령이 저런 거 갖고 공급을 못해서 사과할 게 아니죠. 기본 숫자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역에 있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방역을 위해서 너치팀이라는 거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심리,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다.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감성적으로 위기 시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 공포를 풀어주는 게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주로 이제 행동 또 사회적 심리적 요인 이런 것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심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과학이고 그 방역은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르스 때 참고로 얘기하면
186명의 환자가 생겼고 38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년에 3만 명이 결핵 환자가 생기고요. 2천 명이 돌아가십니다. 네. 교통사고로 5천 명이 돌아가시고 물론 지금 그 메르스로 돌아가신 분의 환자의 그 상황이 위중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방역에 실패한 게 뭐냐면 심리적 방역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블루베리의 바이러스가 옮긴다는 설까지 나와서 경제가 모두 다 그때 당시 셧다운돼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려 22조 원이라는 GDP가 날아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제가 택시 타보고 왔다 갔다 하면 메르스는 저리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호해야 될 거, 그다음에 써야 할 거, 국민들 입장에서 각각의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가지신 분, 안 가지신 분, 주민분, 메시지를 달리해서 국민들의 심리를 달래줬으면 경제활동을 할 뿐이 하고 안 하면 안 해서 경제적인 이 이른바 패닉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는데 아마 백서가 나오면 똑같은 결과가 결국에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경제적 피해 효과는 결국에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것 이상의 심리적인 사회학적인 방역을 제대로 못했겠다라고 쓸 확률이 높습니다. 예, 사실 이게 처음 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포도 있지만 사실 또 워낙 전파 속도가 좀 빨라서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올 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일이니까 참 무섭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그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대응을 잘 하고 올바른 지침을 좀 가르쳐주고 그랬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한데 근데 마스크 문제는 미국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고요. 예. WHO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픈 사람만 이제 껴라.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동일한 생각인 게 모든 사람을 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당이 네. 안 되고 또 의료인들 그다음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껴야 수요 공급이 제대로 맞는다는 이런 인식 안에 있기 때문인데 예.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인타운이나 이쪽을 번져서 쓰니까 또 다르게 이제 거기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면서 지금 수요가 많이 폭증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선순위 누가 나쁘다 이런 걸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현재 마스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 프레임에 빠졌다. 그래요. 지금 이 에너지를 국가적 에너지를 마스크에 대해서 지금 할 게 아니라 수많은 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넓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이 코로나 환자에 너무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일반 만성 질환자나 다른 감염병 질환자가 지금 소홀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가 중요한데 하여튼 마스크 문제는 조금 빨리 그 숫자적 계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부가 빨리 이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스크 문제 짚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도 잠시 멈춰요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잠시 멈춤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멀리하고 일상을 멈춰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 서로를 믿고 서로 가까이 만나는 시간과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종 교수,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 두기 요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서 뭐 우리 이 프로 시험 시작할 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312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상당수의 이제 국민들이 그 행동 지침에 상당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번 주에 약속이 몇 개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좀 미루자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방역은 심리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마스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도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믿을 건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뭐 정부가 이렇게 캠페인 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형은택 대변인 지금 사실 정당들은 선거운동으로 정말 바쁠 때지만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렇죠. 못하게 일단 저희 당에서도 뭐 일단 대면 선거운동 하지 말아라 하고 예. 있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공청 과정에서 결론이 난 분들은 뭐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요. 지금 뭐 국회도 보면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능하면 만나지 말자. 아까 말씀처럼 약속도 가능하면 만나지 말자는 주의에서 뭐 법원들도 지금 휴정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되게. 예. 뭐 검찰 조사도 뭐 필요한 부분들만 부르고 아니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만 이렇게 좀 스스로 어찌 보면 이제 뭐 방역이라 그럴까요? 가장 쉬운 방역이라는 게 사람 안 만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안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신천지 조사만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특정 집단을 이렇게 전수 조사할 일은 없잖아요. 예.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안 가고 뭐 집에서 뭐 끝나면 빨리 예. 가서 집에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역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백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따져볼 텐데 아마 그중에 하나가 비대면으로 선거 치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아, 예, 교수님. 아, 네. 저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일부 정정이 필요해서요. 예. 제가 그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냐 네, 아니냐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전 본부장께서 그 제가 한 얘기를 보시고 예.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스크 예.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쓰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의약외품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예. 착오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약 외품이 있고 일부가 있고 일반 품이 있고 네. 다만 의약품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장성철 소장. 저는 이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로 지금 정쟁을 안 하겠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정쟁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지금 서로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요. 아니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유착한 의혹을 꼭 밝혀야 된다라고 신천지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고 예. 야당은 방역보다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성당은 물론이고 많은 교회가 예배 모임을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됐다는 분이 참 많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격리에 들어가면서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